할머니, 이거 아세요? 이걸 어디서 났어? 할머니, 이거 아세요? 이걸 어디서 났어?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장 골목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 아래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면 손마디가 뻣뻣해지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쌀알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마치 누군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연은요, 40년 동안 홀로 떡집을 지켜온 한 할머니와 어느 날 갑자기 손자라며 나타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알고 있던 낡은 통장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저는 김순옥, 올해 74살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재래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옥인의 떡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이 가게는요, 제가 26살 때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8년이 된 거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불리고 5시에 시루에 올리고 6시에 첫 손님을 맞습니다. 4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 일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쌀을 씻었습니다. 대야에 담긴 쌀알들이 물속에서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남편 생각이 나거든요. 남편 이름은 강태수. 40년 전 어느 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았고 몇 년이 지나도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망 추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요. 쌀을 불려놓고 잠시 쉬는 시간. 저는 가게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편지 봉투 하나,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통장 한 권.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 적힌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잔액 0원. 4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통장이었습니다. 이상한 건요, 이 통장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금줄 안에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재.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4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저는 이 통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니까요. 혹시 언젠가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도 꺼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호가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게를 지켜줘. 반드시 돌아올게. 그게 다였습니다. 이유도 어디로 가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메모를 수천 번도 더 읽었습니다. 종이가 닳아서 글씨가 흐려질 정도로요. 그리고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6시가 되자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김밥집 사장님이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이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응, 잘 잤어? 인사를 나누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 앞코가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는데 그것도 꽤 낡아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저기요.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순옥 할머니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데 누구세요? 청년이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청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 할머니 손자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자라고요? 제게 손자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고 몇 년을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사라졌고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요. 나한테 손자 같은 거 없어요. 잘못 찾아왔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세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에 한쪽 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의 열쇠고리. 남편이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열쇠고리였습니다. 시장에서 공예품을 파는 아저씨한테 맞춤 제작한 거였습니다. 한쪽 면에는 태수라는 글자가, 다른 면에는 순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청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를 찾아가라고요. 그리고 이 통장에 대해서 물어보라고요. 청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더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통장 한 권. 저는 그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은행, 같은 디자인, 같은 예금주 이름. 강민재.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멍하니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강민재요. 그 이름, 통장에 적힌 그 이름. 40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그 이름의 주인이 이 청년의 아버지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청년을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의심이 가시지 않았지만 열쇠고리를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것은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름이 뭐예요? 강민준이요. 청년이 가게 한쪽 구석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민재의 아들 민준.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강민재 씨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사셨어요. 막노동도 하시고 공사장 일도 하시고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3년 전이요.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제가 돈을 모아서 병원에 모셨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사기꾼이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심 어린 슬픔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왜 내 손자라고 했어요? 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강태수라는 분 아세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할머니 남편 맞으시죠?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강태수 씨가 자기 친아버지라고요. 친아버지라고요? 태수 씨에게 아들이 있었다고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태수 씨는 저보다 5살 연상이었습니다. 21살에 만나 26에 결혼했으니 그 전에 다른 사람과 사귄 적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민준의 말을 막았습니다. 정리 좀 하고 싶어요. 당신 아버지 강민재 씨가 우리 남편 태수 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당신은 태수 씨의 손자라는 거고? 네. 근데 왜 내 손자라고 했어요? 난 강민재 씨 어머니가 아닌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친어머니 얼굴도 기억 못 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셨대요. 고아원에서 자라셨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할머니를 엄마처럼 여기셨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강태수 씨가 아버지한테 많이 말씀하셨대요.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너를 알게 되면 분명히 친자식처럼 대해줄 거라고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찾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찾지 못하셨어요. 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가 돌아가셨다고요? 언제요? 40년 전이요. 40년 전. 남편이 실종된 바로 그 해.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럼 남편은 정말 죽은 거였어요? 4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게 아버지도 자세히는 모르셨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졌대요. 10살 때였다고 하셨어요. 10살. 그러면 민재 씨는 태수 씨가 사라질 때 10살이었다는 거네요. 저와 태수 씨가 결혼했을 때 태수 씨에게는 이미 10살짜리 아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그때 시루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떡이 익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님이 올 시간이었거든요. 일단 잠깐만 기다려요. 손님 받고 나서 얘기해요. 저는 작업대로 가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48년 동안 익힌 솜씨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가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저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침 손님들이 다녀가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나를 찾아온 거예요? 민준이 가방에서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통장 때문이에요. 그게 뭔데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셨어요. 민준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잔액이 0원이에요. 한 번도 입금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통장을 꺼내서 비교해 봤습니다. 두 통장은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같은 은행, 같은 계좌번호, 같은 예금주 이름. 이상하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왜 같은 통장이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금주 이름이 아버지 이름인데 할머니한테도 이 통장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4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통장에 큰 비밀이 있다고요. 할머니를 찾아가면 알 수 있을 거라고요. 무슨 비밀인데요? 그건 아버지도 모르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대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밀이라 40년 된 비밀. 풀 수 있을까요? 그때 가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이 이모.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상훈. 제 조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 태수 씨의 조카, 태수 씨 형의 아들이었습니다. 상훈아, 웬일이야? 저는 일어나서 상훈을 맞았습니다. 상훈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태수 씨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소유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태수 씨 형에게 상속되었고 형마저 돌아가신 뒤에는 상훈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세를 내며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상훈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이모, 저 사람 누구야? 상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상훈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행색이 좀 그런데. 이모,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아. 조심해야 해. 알아, 걱정 마.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모,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뭔데? 이 건물 말이야. 상훈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변했습니다. 재개발이 들어와. 큰 건설사에서 이 일대를 통째로 사들이려고 해. 보상금이 꽤 쏠쏠하거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가게 비워주면 바로 계약할 수 있어.
가게를 비우라고? 응.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사업이잖아. 상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모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참에 쉬는 게 어때? 떡집 그만두고 양로원이나 알아보든가. 양로원이라고요? 48년을 지켜온 가게를 비우고 양로원에 가라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한 달 안에 대답해줘. 상우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야. 이 건물 주인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왜 저런 눈빛으로 저를 봤을까요?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상우는 원래 저한테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인사도 잘하는 조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특히 민준을 볼 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적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을 가게 창고 한쪽에서 재워줬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했거든요. 원래라면 모르는 사람을 집에 재우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고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태수 순옥이라고 새겨진 그 열쇠고리. 가짜일 리가 없었습니다. 창고 옆 작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에게 아들이 있었다.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은 강민재.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랐다. 태수 씨가 나중에 그 아이를 찾아 함께 살았다. 그리고 40년 전 태수 씨가 죽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요? 왜 아들이 있다는 걸 숨겼을까요?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미안해했습니다. 태수 씨한테 후사를 잊지 못한 게 죄송했거든요. 그런데 태수 씨에게 이미 아들이 있었다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저한테 그 아이를 데려와도 됐잖아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당신 아이라면요. 그때 창고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살그머니 일어나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열쇠고리와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민준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 지키려고 왔어요. 할머니 찾았어요. 근데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 청년도 외로운 사람이구나. 아버지를 잃고 갈 곳 없이 떠돌던 청년.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려고 나를 찾아온 거구나.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이 청년을 믿어보자. 적어도 그가 말한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 해가 뜨자 저는 민준을 불러 밥을 먹였습니다. 직접 순 떡과 따뜻한 미역국. 민준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요. 천천히 먹어요. 체하겠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준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떡을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네. 당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더 없어요?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하셨던 곳 이름을 들은 적 있어요. 어디요? 성동기계공업사요. 예전에 인천 쪽에 있었대요. 성동기계공업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태수 씨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40년 전 태수 씨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직장. 그곳이 아직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볼 수는 있겠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볼래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할머니. 그렇게 저와 민준은 40년 전의 진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는 이 길을 태수 씨와 함께 다녔습니다. 신혼 때 인천 바다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횟집에서 회를 먹고 월미도에서 사진도 찍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버스가 인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민준은 택시를 잡아 타고 성동기계공업사가 있던 주소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주소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공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민준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주소는 맞는데 저도 당황했습니다. 40년이면 세상이 많이 변하죠. 그때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예전에 공장이 있었나요? 성동기계공업사라고.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기 온 지 5년밖에 안 돼서. 근데 저 건너편에 오래된 철물점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물어보시면 알지도. 저와 민주는 철물점을 찾아갔습니다. 작고 낡은 철물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카운터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님, 뭐 찾으세요? 저기요, 예전에 여기 근처에 성동기계공업사라고 있었나요?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성동기계? 아이고, 그 회사 이름 정말 오랜만에 듣네. 아세요? 알지. 내가 거기 납품하던 사람인데. 노인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회사 망한 지가 언제야? 30년도 더 됐지. 왜 망했어요? 사장이 야반도주를 했어. 회사 돈 들고 도망간 거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장이 도망갔다고요? 응.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튀어버렸어. 완전 난리가 났었지. 그 사장 이름이 뭐예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상철이었나? 아니, 강상철이었던 것 같은데. 강상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상철은 태수 씨 형 이름이었습니다. 상훈의 아버지요. 그 사람이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요? 응. 직원들이 고소하고 난리였는데 결국 못 잡았어. 그러다 몇 년 후에 병으로 죽었다더라.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수 씨 형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망갔다고요? 그게 태수 씨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혹시 거기 직원 중에 강태수라는 사람 알아요?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태수? 그 친구 알지. 아세요? 착한 친구였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데 불쌍하게 됐어. 불쌍하게요?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이 도망가기 전날 밤에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 기계에 끼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죽었는데요? 강태수? 그 이름이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사고로 죽었다고요? 40년 전 그날 밤에?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진짜 사고인지 의문이었거든. 왜요? 강태수가 기계 다루는 건 달인이었어. 10년을 일했는데 사고 한 번 안 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기계에 끼어 죽는다? 말이 안 되지. 저는 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혹시 당시 경찰 조사가 있었어요? 있었지. 근데 사장이 도망가는 바람에 흐지부지 됐어. 죽은 사람 가족도 찾지 못했다던데. 죽은 사람 가족. 그게 저였습니다. 왜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했을까요? 왜 경찰은 저를 찾지 못했을까요? 철물점을 나오면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뭐가? 할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왜 할머니한테 연락이 안 간 거예요? 부인이잖아요.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 강상철이라는 사람, 할머니 남편 형이라고 했잖아요. 응. 형이 회사 돈 들고 도망간 바로 그날 밤에 동생이 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우연 아니에요? 민준의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태수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 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형제끼리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돌아온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상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바빠? 상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잠깐 얘기 좀 하자. 상훈이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얘기라니 무슨 얘기? 건물건이야. 상훈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이모, 생각해봤어? 뭘? 가게 비워주는 거 말이야. 한 달이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겠어. 일주일 안에 결정해줘. 일주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48년을 장사했는데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사정이 생겼어. 상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건설사에서 급하다고 해. 이번 주 안에 계약 안 하면 딜이 깨져.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상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젊은 놈은 뭐야? 인천까지 같이 갔다며?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상훈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모, 저놈 사기꾼이야. 이모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상훈아, 내가 뭘 아는데? 내가 조사했어. 상훈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민준, 무직. 전과 기록은 없지만 신용불량자야. 빚이 산더미래.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준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놈이 손자라고 접근한 거야. 이모, 속으면 안 돼. 상훈아. 그리고 강태수 삼촌 얘기 꺼내지 마. 상훈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삼촌은 40년 전에 죽었어. 그게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면 이모한테 좋을 게 없어.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경고 같았습니다. 아니, 협박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냥 하는 소리야. 상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해. 안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훈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민준이 나왔습니다.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건물 주인이에요? 응. 할머니 조카라면서요? 맞아. 민준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상해요. 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남편 얘기 꺼내지 말라니. 그리고 저한테 왜 저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상우는 왜 저렇게 민준을 경계할까요? 왜 태수 씨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민준 씨. 저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더 파헤쳐봐요. 네.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태수 씨 일도 그렇고 상훈이 저러는 것도 그렇고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그렇게 저와 민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민준은 가게 뒷방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친어머니는 아버지를 낳자마자 버렸대요. 미혼모였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 거구나. 네. 근데 10살 때 누가 찾아왔대요. 누가? 할아버지요. 강태수 씨.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아원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내 아들이다. 나랑 같이 살자.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고아원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래서 함께 산 거예요? 네. 몇 달 동안 같이 살았대요. 할아버지가 일하고 아버지는 학교 다니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대요. 근데 왜 나한테 안 데려온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데려왔으면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왜 숨긴 거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게 이상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자꾸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도 왜 직접 데려가지 않는지. 뭐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하셨대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때가 안 됐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러다 그날 밤이 온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셨대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아버지를 꽉 안아주셨대요. 그리고요, 다음 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대요. 밤사이에 나가신 거죠.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오셨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4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며칠을 기다렸대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줄 알고. 근데 안 오셨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왔대요. 아버지를 다시 고아원으로 데려갔고요. 왜? 할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대요. 보호자가 없어진 거니까 다시 고아원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 아이가 겨우 아버지를 만났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셨어요.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왜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았는지 평생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네, 내가 몰랐어요. 그런 아이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찾아갔을 텐데.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 태수 씨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냥 기다리기만 했어. 바보같이. 저는 오열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 씨, 당신은 아들을 지키려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당신 혼자 짊어지려고 한 거예요? 민준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었지만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태수 씨 품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민준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1985년 7월 신문이었습니다. 인천 성동기계공업사 야간 사고, 직원 1명 사망.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7월 15일 밤 성동기계공업사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직원 강34 씨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산업재해로 잠정 결론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7월 15일. 그날은 태수 씨가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전부예요? 아니요, 더 있어요. 민준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동기계공업사 대표 강상철, 횡령 혐의로 경찰 수배. 성동기계공업사 대표 강상철 씨가 회사 돈 5억 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종적을 감추었으며 피해 직원들은 임금체불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5억 원. 40년 전 5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바로 다음 날 사장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사장 동생이에요.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횡령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라고요? 형한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 봐야 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기록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 제가 알아볼게요. 민주는 그 길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오래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요. 그날 저녁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기록이 없대요. 뭐? 40년 전 사건 기록이 폐기됐대요. 보존 기간이 지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담당했던 형사 이름은 알아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아직 살아계시대요. 누군데? 박정호 씨요. 지금 양평에 사신대요. 박정호. 그 이름을 들으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찾아가 볼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양평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박정호 전 형사는 작은 농가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80대 노인이었지만 정정해 보였습니다. 누구요? 문을 열어준 노인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40년 전에 인천 성동기계공업사 사고 기억하세요?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노인이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건이라 박 전 형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뒀던 사건이요. 왜요? 제대로 수사를 못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봤을 때 뭔가 이상했어. 기계 사고라고 하기엔 상처가 이상했어. 어떻게요?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어. 기계에 끼어 죽은 게 아니라 먼저 맞고 나서 기계에 밀어 넣어진 것 같았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살인이잖아요. 그렇소.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했어요? 박 전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압력이 들어왔소. 압력이요? 윗선에서 사고로 처리하라고 했소. 회사 사장이 도망간 상황에서 살인 사건까지 터지면 복잡해진다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죄송하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형사였던 나는 윗선에 맞설 힘이 없었소.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 씨, 당신은 살해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혹시 당시 증거가 남아있는 거 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박 전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방 안쪽 서랍장을 뒤지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현장에서 주운 건데 봉투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추 하나, 그리고 메모지 한 장.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 제발 그만해. 이건 너무 심하다. 나는 못 봐준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수 씨 글씨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글씨.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현장에 있었어요? 피해자 주머니에서 나왔소. 하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소. 민준이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형한테 보내는 메모 같아요. 제발 그만해. 너무 심하다라니.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형의 횡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죽였습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상훈이가 알고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짓을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야지. 네. 상훈이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당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 이제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상훈을 불렀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야? 가게 비워주기로 결정한 거야? 상훈이 느긋하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40년 전 신문 기사, 박 전 형사한테 받은 메모지, 그리고 2개의 통장.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아버지가 한 짓이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회사 돈 5억을 횡령하고 도망갔지. 그리고 그 전날 밤에 내 남편을 죽였어.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아니야. 저는 메모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태수 씨가 쓴 거야. 당신 아버지한테 그만두라고 한 거지. 근데 당신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 동생을 죽여버렸어.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알고 있었지? 저는 다가섰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삼촌을 죽인 거. 상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모, 진정해. 진정이 돼? 내 남편이 죽고 4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진실을 안 거야. 당신 아버지 때문에 태수 씨가 죽고 민재가 고아가 되고 나는 평생 혼자 살았어. 저는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이 건물도 그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상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모, 그건 아버지 일이야. 나는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전에 할머니한테 경고했잖아요. 삼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상훈이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뭔데 끼어들어? 저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저는 강태수 씨 손자예요. 당신이 죽인 삼촌의 손자. 상훈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뭐? 제 아버지가 강민재예요. 강태수 씨의 아들. 당신 아버지 때문에 고아가 된 사람. 상훈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통장 말이에요. 민준이 통장을 들어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 만들어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근데 당신 아버지가 그 돈을 가로챘죠? 상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건물 빼앗으려고 한 거죠?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상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나는 몰랐어.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을 어쩔 수 없었다고. 삼촌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서 막아야 했다고.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태수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고요? 형의 범죄를 고발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나도 죄책감이 있었어. 상훈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잘하려고 했어. 명절 때마다 찾아가고 용돈도 드리고. 근데 저놈이 나타나면서 다 틀어진 거야. 상훈이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저놈이 나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 알았어. 그래서 빨리 건물 팔고 정리하려고 한 거야. 저는 상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착한 조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상훈아,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를 용서 못해. 당신도. 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넘기지는 않을게. 네, 40년이 지났어. 당신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더 이상 복수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이 건물을 나한테 넘겨.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당신 아버지가 빼돌린 돈으로 산 건물이야. 원래 태수 씨 몫이었어야 해. 그러니까 내 몫이지. 상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남남이야. 오늘부터. 상훈이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한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와줘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감사해요. 저와 민준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순옥인의 떡집 간판이 새로 달렸습니다. 순옥인의 떡집 마이너스 3대째 운영 중. 3대째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쌀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작업대 앞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됐어요? 민준이 떡 반죽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치대야 해. 이렇게. 저는 민준 옆에 서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떡 반죽을 치대는 손놀림. 48년 동안 익힌 솜씨를 손자에게 가르쳐주는 중이었습니다. 떡집 일이 생각보다 힘들죠? 힘들지만 재밌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랑 같이 일하는 거. 저도 그랬습니다. 민재가 살아있었다면, 태수 씨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셋이 함께 이 가게를 운영했겠죠.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순옥이 언니, 인절미 한 근 줘. 응, 잠깐만. 저는 인절미를 포장하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예전과 다를 게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점심이 되자 저와 민주는 가게 뒷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흰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담근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밥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저는 민준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이 광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래?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이 가게 물려받을 생각 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한테요? 당연하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물려줘? 저는 웃었습니다. 3대째라고 간판에 적어놨잖아. 내가 3대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밥 먹다 울면 소화 안 돼. 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이 가게 물려받았을 거야.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내가 받아.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마우면 맛있는 떡 많이 만들어. 알았지? 네. 민준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태수 씨를 닮았습니다. 눈웃음이 똑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와 민주는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장 골목에 저녁 노을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어떻게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 늘 남 걱정만 하고. 저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형한테도 그만두라고 한 거겠지.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게 자기한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될 거야.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할아버지 피를 받았으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 그 바람에 실려 태수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호가 잘 지내. 걱정 마. 이제 혼자 아니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할머니, 내일 뭐 만들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콩떡 어때? 내 아버지가 좋아했다고 했지? 네. 아버지가 콩떡 좋아하셨어요. 그럼 내일 콩떡 만들자.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거야.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순옥이네 떡집은 여전히 새벽 4시에 문을 엽니다. 달라진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와 민준이 함께 쌀을 씻고 떡을 찌고 손님을 맞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떡을 빚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통장 어떻게 됐어요? 어떤 통장? 할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어둔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 그거 은행에 가봤더니 말이야. 네. 그 통장이 그냥 빈 통장이 아니었어.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금은 없었는데 담보가 걸려 있었어. 담보요? 이 건물이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건물이요? 응. 원래 이 건물은 시아버지 소유였어. 근데 태수 씨가 결혼 전에 민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 이 건물을 담보로 걸어뒀더라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민재였던 거야. 상훈이 아버지가 가로챈 거지. 민준이 말을 잃었습니다. 태수 씨는 알고 있었던 거야. 형이 이 건물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담보를 걸어둔 거지. 나중에 민재한테 물려주려고.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권리가 내 거야.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남긴 유산.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산. 민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저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이 가게 잘 지키는 거.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꼭 지킬게요. 6시가 되자 시장이 깨어났습니다. 셔터 올리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정겨운 시장의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이 언니, 오늘도 화이팅. 옆 가게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너도.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부탁해요. 응, 우리 손자.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였던 손. 이제는 잡을 사람이 생겼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태수 씨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그 미소.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켜준 아들의 아들이 지금 내 곁에 있어요. 우리 함께 잘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 마치 태수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순호가. 사랑해.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찾은 것은 잃어버린 가족이 아니라 새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